여기 보면 이제 신성과주의에 대한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구분할 용어가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출통제예산이라든가 조세지출예산제도 이런 건 용어적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현재 우리 예산제도인 총액배분 잘 편성이 있습니다. 예산제도 이제 기본 방향이 있죠. 과거 예산을 우리가 투입 중심이었죠. 투입 중심이란 말은 뭐였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것만 얘기했죠. 근데 현재 입장을 봤을 때는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나 산출 성과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게 성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성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이때 이제 기본적 특징을 보면요, 부처별 예산 총괄 배정과 각 부처 장관 재량권 증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 이제 각 부처 장관을 다른 말로 쓰면요, 부서별 책임자, 다른 말로 뭐라 쓰죠? 부서별 책임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써도 돼요. 자, 다시 이 말은 무슨 뜻이다? 각 부처 장관이나 부서별 책임자나 또는 관리자에게 또는 기관장에게 이런 얘기예요. 기관장에게 재량을 확대시켜주자. 재량을 넓혀주는 대신에 뭘 가져와라? 결과를 가져와라. 책임을 높여라 이런 얘기예요. 책임을 높여라. 그래서 재량과 책임은 항상 동반하는 것이에요. 동반. 자, 그래서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현재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똑같은 맥락이 여러분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여러분도 투입이 중요한가요? 성과가 중요한가요?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투입을 얘기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뭐가 돼요? 시간을 투입하잖아요. 그죠?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비용도 투입합니다. 직접 지출하지 않으니까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가 투자됐다가 아니라 성과가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과에 맞는 수업 생활이 돼야 돼요. 자, 들어갈게요. 들어갔고요. 정치 관련 예산이 있어요. 정치 관련 예산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 나왔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레이건 정부 때 연방정부에 도입됐던 예산인데,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PPP에서에 대한 반발이 제일 커요. PPP에서는 행정부 주도였거든요. 이것에 대한 반발로 함께 나왔던 것으로서 특징을 보면은 대통령의 권한 강화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함께 또 하나가 입법부 편의를 위한 예산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죠. 사실은 입법부 편의를 위한 예산이다. 자, 그러나 BPM은요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나갑시다. 지나가고 신성과주의 봅시다. 신성과주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이제 성과란 말을 강조한 것은 1950년대예요. 그렇지만은 90년대 다시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신성과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0년대 신성과주의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성과주의가 2000년대 이후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도입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기본적 구성이 있어요. 기본적 구성이 있는데, 여기도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918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50년대 구성과주의와 그 다음 90년대 신성과주의 이렇게 나눠봤을 때요, 단위적 개념이 좀 더 커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있죠. 고객 중심적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 예산이 아니라 국정 전반이 연계했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예산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에 걸쳐 연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나 공무원 관점이 아니라 고객적 관점까지 포함해보자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후에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나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성과주의 예산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 다양한 유형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에서 시작됐던 산출 예산이 일단 시작했던 초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뉴질랜드 모델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성과주의가 확산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장관과, 세 번째 보면 장관과 차관이 있을 때요, 장관과 차관 사이에서 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좀 개념도 잘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차관이 그럼 복수 차관이에요. 복수 차관인데 여러 명의 차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각각의 차관이 뭐죠? 자기의 어떤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장관하고 차관 사이에서 뭐 한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런 방식을 현재 우리도 부분적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괄 배정이 있어요. 버크란 말 쓰는데요. 버크란 말은 이제 통상 우리가 덩어리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버크라 부르죠. 그래서 이
버크 예산이라는 것은 자, 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 규모로 지원을 배분한 후 각 부처로 하여금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이걸 조정하는 제도를 총괄 배정 예산에 부르고요. 현행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기본 모델입니다. 이것이 기본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인가요? 보면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자율 편성 예산제도가 바로 이 주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단연도 예산이라고 있죠. 단연도 예산은요. 단연도 예산의 문제점 극복 때문에 나와요. 단연도 예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건 이렇게 3년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해 편성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가서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을 위해서 이중으로 들어간 건 좀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파트를 어떻게 하죠? 좀 더 길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하자는 얘기니까 마치 뭐가 비슷하죠? 계속비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비의 취지를 살린 것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현재 단연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단연도 예산은 이런 계속비의 취지를 좀 살려보자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출 통제하고요. 또 다음에 보면 조세 지출 예산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그 다음 구분해서 보는데요. expenditure control. 이름하여 지출 통제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지출 통제라는 건요, 이런 얘기죠. 총액만 통제하고요.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자율과 재량을 허용해보자 이겁니다. 재량과 자율을 허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예산에 관련돼서 지출에 대해서요, 통제하자는 얘기인가요? 재량을 허용하자는 얘기인가요? 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 글자 보면 통제적 느낌이 드는데, 그죠? 아래쪽을 보면 어때요? 다시 재량이 나오잖아요. 이게 통제냐 재량이냐 이렇게 봤을 때요, 이걸 다 덮어버리고 지출 통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통제라는 느낌이 오죠. 그 말하고 정반대란 말이게. 180도 다른 내용이에요. 이건 뭐죠? 통제가 아니고 뭘 하자? 재량을 부여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A 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있어요. A 부서 예산의 뭐만 하자? 전체 총액만 통제하고요. 이 속에 수없이 많은 항목이 있겠죠. 항목의 사용은 누구에게 주자? 이 A 부서의 책임자에게 재량을 부여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부서의 책임자가 되니까 뭐가 돼요? 기관장이라 불러도 되고 관리자라 불러도 되고 부서별 책임자라 불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 책임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하자? 당신이 좀 알아서 써보시오 이런 얘기예요. 재량을 줄 테니까 대신에 성과를 가져오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출 통제는 절대 통제가 아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재량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출 통제라 부르고요. 현행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뭐 운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가까워요. 가깝고 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거 있었죠. 총액 인건비 혹시 기억날까요? 인사행정에서 공부했는데. 자,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것은요, 중앙예산기관과 조직관리기관이 예산의 총액을 정해주면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기구 설치 및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제도. 이게 뭐예요? 총액 인건비 제도입니다. 봤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와. 큰일 났다. 그러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액 인건비 제도는요, 어디서 봤냐면은 한국의 인사행정제도 723쪽에 나온 거죠. 자, 723조에 어딘죠? 1장 5절인가 6절인가? 723쪽 총액 인건비 제도. 자, 1장에 보면 총액 인건비 제도 있었죠? 개념이 뭐라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중앙예산기관과 그 다음에 조직관리기관이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면 그 부처는 범위 내에서 재량을 발휘하는 제도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런 내용이 현행의 재무행정 설명할 때는
지금 얘기한 총괄 예산이라든지 지출 통제는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다시 되돌아왔어요. 922쪽 갑시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요,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조세 지출 예산이 있어요. 조세 지출 예산 922쪽. 조세 지출이란 말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지출 예산 제도하고 일단 용어적으로 조금 다르니까 좀 구분할게요. 조세 지출하고 조세 지출 예산 제도하고요. 자, 국가의 재정은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들어오는 돈, 세입 예산. 그 다음에 나가는 돈, 세출 예산. 그러니까 지출, 다시 하면 세출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세입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 중에서 국회 차원에서 어느 것이 통제를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통제를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세출 예산은 법적 효력이 있고 세입 예산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말 썼죠? 이 말은 이건 추정이 불가할 뿐이고 주로 이거 중심은 통제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조세 지출하면요. 형식을 꼭 지출처럼 느껴져. 그거 아니거든 이것도. 그래서 얘나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는 건데 조세 지출은 뭐냐 하면요. 조세 감면을 얘기해요. 조세 감면. 조세 감면을 조세 지출이라고 불러요. 조세 감면. 더 정확하게 조세 감면 등입니다. 왜냐하면 조세 감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함하니까 조세 감면이란 말은 받을 돈 안 받는다. 이게 조세 감면이에요. 조세 감면이란 말은 받을 돈 안 받겠습니다. 조세 감면은 다른 말로 쓰면요. 받을 돈 안 받는 것이니까 거꾸로 돈을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출에 해당된 게 보조금이고요. 수입에 해당된 게 조세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형식은 뭐죠? 이걸 얘기한 거 이거. 형식은 조세 감면이에요. 형식은 조세 감면인데 알맹이는 무엇이다? 마치 돈 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조세 감면과 보조금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게? 조세 감면 따지면 뭐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등록금 면제잖아. 이쪽은 뭐지? 장학금 지급이잖아. 등록금 면제와 장학금 지급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주로 뭘 받았어요? 등록금 면제를 받았어요? 장학금 면제를 받았어요? 이게 좀 장학금 면제를 많이 받았구나. 장학금 면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자, 장학금 면제보다 등록금 면제를 받으면 이해가 되는 거 이게. 물론 차이가 약간 있어요. 등록금 면제는 고지서에 이미 이제 깎여서 들어와요. 장학금은 사후에 돌려주는 형태가 많아요. 그럼 돌려주다 보면 집을 안 가고 옆으로 배달사고가 나와요. 배달사고를 결국 감당하지 못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럼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부모님이 한 2년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편법을 많이 썼는데 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세 감면은 따지면 뭐하고 비슷하다? 조세 감면이란 것은 마치 중국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진 보조금 이렇게 쓰죠. 감추어진 보조금 또는요 직접이 아니라 뭐냐 간접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간접 지출. 그래서 조세 감면은 따지고 보면 뭐냐면 감추어진 보조금 또는 간접 지출 이렇게 불려지는데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는 것이 정책적 이유로 조세 감면이 있어요. 흔히 말할 때 이걸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면세 사업자를 불러요. 면세. 면세 사업자라고 있어. 부가세 면세 사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농산물, 그 다음에 교육, 출판, 수출 이런 파트에서 나와요. 이런 건 세금 안 낸단 말이에요.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하려면은 오늘 물건 산 것 중에서 이거 영수증 꺼내보면 알아요. 영수증 꺼내보면 밑에 항상 뭐 나오죠? VAT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말고 사과를 사면 어때요? 0으로 찍혀요. 통조림을 사면은 부가세가 찍히고 공산품은 그 다음에 사과나 배추를 사면 어때요? 0으로 찍혀요. 면세 사업이란 말이게. 이걸 이제 조세 감면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이런 조세 감면이나 또는 이런 이제 조세 지출한 것은 그동안 뭐였다? 행정의 재량상이었다라는 얘기. 행정의 재량상이었다. 즉 예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참고 자료에 불과했어요. 예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행정의 재량이었어요. 이게 그동안 행정의 재량이 있었어요. 그럼 행정의 재량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돈이 옆으로 많이 새 나갑니다. 왜냐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니까 조세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요. 형평성, 공평성이 문제가 제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조세감면 해주고 누구는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감면이라는 부분이 행정의 재량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예산서에 포함시키자는 얘기예요. 포함시키자. 그래서 조세출 예산서는 조세감면의 내역을 밝히고자 한다.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조세감면을 예산서에 포함시키자 라는 것이고 그 말은 의회의 의결을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라는 얘기죠. 이 말은 의회의 통제를 받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세감면을 행정 예산에 포함함으로써 의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경우 재량을 줄이고 의회의 통제를 높여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 심의 또는 통제를 높여보자. 이것이 조세출 예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세출 예산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제 장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장점이 밑에 있는 장단점 교재에 있는 거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요. 니은에 보면요. 재정운영의 뭐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왜?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드러나니까요. 그 다음에 그 결과 과세의 형평성과 국고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거예요. 그만큼 국가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요. 법적 구성력을 부여함에 따라 경직성을 가져와요. 경직성을 가져오고 종대 행정의 재량일 때는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법적 구성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경직성을 초래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출은 보조금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무형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형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원래 이제 국제무역은 이 가트라는 시스템 하에서 가트란 말은 들어봤나요?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UR이라고 불러요. 이게 UR,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이후부터 한 4단계 있잖아요. 협정이 일어나요. 근데 그 협정이 근본적 결론이 뭐냐면은 자유무역입니다. 얘는 뭐죠? 자유무역주예요. 자유무역은 보호무역과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자유무역주에서는요, 국가가 지원하면 안 된다? 지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유무역의 본질은 뭐였다? 국가가 지원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국가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무역에는요. 장벽이 몇 개 있어요. 무역은 장벽이 2개가 있어요. 하나를 관세 장벽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불러요.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많을수록 국제무역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방된 환경 하에서 뭘 강조한다? 자유무역주예요. 그래서 관세 없애자. 관세 없애자는 게 뭐죠? 관세 없애자. FTA잖아요. 관세 없애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만 있는 게 또 하나 있어. 비관세 장벽도 없애자 이런 얘기예요. 까다로운 절차 이런 게 비관세 장벽이에요. 환경검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어때요? 비관세 개념을 가지고 슬쩍슬쩍 들어가는 거 이게. 이런 부분을 없애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충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세출 예산제도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조세출 예산제도는요 하고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어때요?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은 달라요. 국가는 뭐죠? 국가는요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부르고 지방은요 조세 대신 뭐 쓰죠? 지방세 지출 예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조세 지출 대신에 요 글자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 뭐지? 지방세 지출 예산 이렇게 씁니다. 지방에는. 그래서 지방에는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국가는 국세, 조세 지출 예산 제도 이렇게 해서 현재 시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5절 갑시다. 운하 예산제도 개혁 방안이 있어요. 여기 뭐 4대 재정개혁 과제라고 해갖고요. 국가재정운영계획이나 성과관리제라든가 총액배분 잘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보다시피 2003년 또는 길어야 2007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다 전면 시행 중인 제도들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현재 와서는요. 하나도 손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없어서 그럼 기존에 있던 내용 복습만 잘해주시면 되는데 지난 참여정부 때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총액배분 잘 편성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기본적 틀이 분권, 자율, 공평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정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기시전 120조까지 제출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총액배분 잘 편성이 현재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고 있는 제도고 이 제도라는 게 도입 전하고 도입 후하고 차이점만 인정하면은 이제 이 파트는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총액 배분 잘 편성 예산 제도가 자체가 도입된 거죠.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도입돼서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훨씬 전에 얘기한 겁니다. 훨씬 전에. 자, 과거에는 각 부서에서요. 각 부서에서 이걸 보통 우리가 중앙관서라고 불렀죠. 중앙관서. 중앙관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예산기관이 있죠. 중앙예산기관. 이게 현행은요. 기획재정부죠. 현행 기획재정부죠. 옛날에 어때요? 명칭 우리는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이때 각 부서에서 자,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했죠? 우리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행 제도고 과거에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로 뭐죠? 예산 요구서를 올려요. 예산 요구서 올릴 때 그럼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올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올린다고요? 부풀려서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과다 청구한단 말이에요. 과다 청구. 과다 청구하면 얘는 뭐죠? 대폭 삭감이었단 말이에요. 대폭 삭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규모가 10배 정도 부풀렸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부풀려져요. 100억이 필요하면 1000억 올리는 거야, 일단. 일단 지르고 보자, 이거야. 그럼 이쪽이 어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쳐낸다면 계속 쳐내도 끝없이 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끝없이 늘어나더라. 이게 과거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장에서 나온 것이 각 부서 또는 다른 말로 뭐죠? 중앙관서에서 우리 앞에서 이제 봤던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했죠? 중기 사업계획서 제출하죠. 중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중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중앙예산기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만들어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만들고요. 이것이 어디서 협의된다? 자, 이게 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 국무회의에 상정이 갖고 이 국무회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확정을 해요. 자, 국무회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확정하면요. 이것을 바탕으로 중앙예산기관에서는 부서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부서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전에 총액으로서 재원을 배분해줘요. 재원을 배분해줘요. 자, 이때 이제 뭐냐면 지출한도의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 나오면 보세요. A부가 필요한 돈의 전체 금액, B부가 필요한 지출의 전체 금액을 미리 한도로 설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부는 얼마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B부는 얼마까지 쓸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총액으로 항목이 아니라 뭐지? 덩어리째로 총액으로 총괄 예산 얘기합니다. 지금 덩어리째로 재원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이건 지금 언제 나온 거죠? 편성 단계잖아요. 다음에 뭐 있어요? 심의하잖아요. 집행하잖아요. 실제 예산은 언제 집행이 이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자원을 어떻게 돈을 현금을 바로 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재원을 배분한다는 말은요. 재원이란 말은 이 돈은 누가 써라 이걸 재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도둑이 죽기 전에 자식한테 유언을 남기잖아요. 자, 자식아, 내가 평생 도둑질만 하다 보니까 모은 재산도 없지만 너에게 유언으로서 재산 하나 주려고 한다. 그거 뭔데요? 저 강 건너에 김부잣집이 있는데 사랑방에 들어가면 두 번째 서랍 열면 그 안에 보석이 있어. 이게 재원이잖아요. 현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소득세의 몇 퍼센트를 어떻게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재원. 그래서 사전에 재원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죠? 그 범위 내에서 얼마의 범위? 지출 한도 내에서 또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 한도 또는 총액의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어때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이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온 거야. 뭐죠? 총액, 배분, 다음 뭐죠? 자율 편성 예산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은 각 부서 단위로 예산 편성권을 주는 겁니다. 자, 종류하고 차이점 보세요. 과거에는 예산 편성권을 누가 독점했죠? 여기서는 예산 편성권을 누가 독점하죠? 중앙예산기관이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죠? 이제는 예산 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각 부서에게 넘어갔잖아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 부서별 예산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화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예산 편성권을 중앙예산기관이 아니라, 다시 바꾸면 재정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각 부서에게 예산 편성권을 넘겨줬죠? 이게 현행 제도란 말이에요. 물론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넘어갔죠. 이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예산 편성권이 과거에는 얘가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이쪽은 많이 넘어가죠? 그럼 다시 역방향 보세요. 누가 있잖아요. 예산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그죠? 현장에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얘가 많이 가져요? 얘가 많이 가져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잘 알지. 기획재정부 저 관료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 어떻게 알아, 현장을?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을 반영했다? 정보에 대한 편제의 문제하고 연결된 거게. 정보를 누가?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편성한 게 맞지 않냐 이거잖아요. 근본체적으로 맞아 틀려요. 맞는 방향이죠, 이게. 왜냐면은 이 사람은 전체 금액만 알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그래서 사실상은 얘와 얘를 관계할 때요. 이런 정보의 어때요?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7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9급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이런 흐름만 묻고자 하는 거고 7급 문제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면 어때요? 정보의 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 편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걸 어때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조금만 1% 응용해 주면 돼요. 이런 정도 이제 개념으로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올 건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제도가 이제 바뀌는 부분인데 이미 바뀐 지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이 파트가.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행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습 정도에 따라서 쪼가리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업 시간에 다 언급하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유치하면 다 풀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나 한두 개씩 걸리는 게 나올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개별적 해결을 못해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넘어가요. 뭐 예컨대 있죠. 수입 대책 경비 이런 건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 없잖아요. 없잖아요. 수입 대책 경비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지난번에 외교부에서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돼 갖고 외교부하고 청와대하고 있죠. 사이가 안 좋아갖고 외교부 국장 몇 명이 이제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수입 대체경비라는 성격을 청와대에서 내 생각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수입 대체경비란 말이 있어요. 수입 대체경비는 예산 통일성 원칙 예외입니다. 모든 예산은 어떻게 되죠? 수입은 일단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국고로 들어와갖고 국고에서 다시 뭘로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지출로 이어져야 되죠? 이게 국고 통일주의 예산 통일성 원칙이에요. 근데 수입 대체경비란 말은요.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요. 현장에서 바로 지출을 써라. 이게 수입 대체경비예요. 대표적인 것이 수능시험, 수능 원서대하고 수능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능을 치면은 수능에 여기 원서비가 있고 원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출이 경비에 있잖아요. 이게 원래 국고 통일주의에 따르면요. 국가로 들어왔다가 교육부를 통해서 다시 내려가려면 시간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바로 써버리면 간편하잖아요. 이런 거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수입 대체경비라는 예외거든요. 현재 외교부에서 비자 발급이 있어요. 비자 발급. 그럼 비자 발급을 요구하면은 내가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비자 수수료 수입이 있겠죠. 그런데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담당자에게 월급을 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또 비자 발급 경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비자 발급 경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수수료를 해외에서 발생한 수수료니까 이게 다시 원화를 다시 있잖아요. 외화를 원화를 받고 갖고 국내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복잡하니까 이거 뭐냐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위안화 아니야 이제 위안에 달러 아니겠어요. 위안에 달러를 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에게 다른 위안에 달러로 주면 되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면 복잡하니까 수입 대체경비로 인정한 것이 비자 발급 수수료란 말이야. 근데 지난번 청와대에서 내린 지시가 뭐냐면은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졌다 이거야.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졌으니까 1년간 비자 수수료 발급 면제해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월급은 뭘로 줘? 그래서 그러면 사람 많이 잘라야 되고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국장이 건의했단 말이에요. 건의하니까 항명죄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놈이 다 이래 된 거예요. 내가 봐서 뭐죠? 수입 대체경비라는 성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늦게 사태가 문제가 되니까 그럼 특별히 여기에서 따로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요. 중앙과 현장의 감을 떨어져 갖고 중앙에서 획일화됐을 때는 중앙집권의 문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집권의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그거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는 재무행정 시각은 이런 개념에 속해요. 그래서 이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은요 이런 정도 하시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 된 걸로 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편은 어떻게 하셔야겠고요. 행정책임과 통제론이 있어요. 6편을 환류라고 표현한 이유는 행정이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환류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정을 얘기할 때는 3개의 과정이 있어요. 플랜, do, see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목표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의 과정인데 실행의 과정에서 조직화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화가 있어요. 동작화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 걸 행정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파트는 1편 1장 5절인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행정과정론과 행정변수란 파트에서 나와요. 이때 이걸 보통 우리가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플랜이라고 부르고 2장에서 2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파트가요 3편에서 공부한 겁니다. 이걸 이제 두 실행입니다. 여기 속한 게 조직화 속에는 조직, 인사, 재무가 들어가요. 조직, 인사, 재무. 자, 이것이 이제 두 실행이 작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와 시정조치 이걸 C라고 부르고 이걸 지금 얘기한 6편입니다. 6편. 그래서 6편에서 다룬 것이 행정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자, 이 마지막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통제, 시정조치, 기억입니다. 통제, 시정조치, 기억. 이렇게 해서 행정이 환류적으로 마지막 파트에 속하고요. 지방행정은 이거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아예. 바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행정책임론과 그 다음에 행정통제론이 있어요. 책임과 통제란 말 쓸 때요. 행정책임이란 말은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지는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지는 것이다. 자, 행정책임은요. 누구에 대해서 한다? 이거 가장 알기 쉽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행정이 누가? 행정이 또는 누가? 관료가 행정 또는 누가? 관료가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념을 얘기하면 민주성입니다. 행정책임론의 이념은 뭐죠? 민주성입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뭐죠? 대외적 민주가 돼요. 대외적 민주성. 자, 그런데 이런 행정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조처가 통제입니다. 통제. 그래서 통제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뭐예요? 수단이기 되는 거예요. 수단. 통제란 수단이면서 시정조치에 해당되죠. 시정조치. 그럼 역방향을 물을게요. 행정통제의 목적은 뭘까요? 행정통제를 한 목적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반대 잡으면 되죠? 그래서 행정책임을 하고자 하는 이렇게 목적이겠죠. 목적은 어디 있다? 책임을 확보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단과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책임과 통제론은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통제가 따라갈 뿐입니다. 그럼 통제는 365일 통제가 바람직할까요? 예외적 상황만 통제해야 될까요? 예외적 상황만 통제해야 되겠죠? 통제란 못하는 걸 하는 것이죠. 잘하는 걸 통제할 필요 없죠. 그래서 통제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합니다. 이건 다음에 통제의 방법에서 나옵니다. 자, 다시 그러면 통제 책임부터 보죠. 책임이란 행정이 국민에 대해서 지는 것이 행정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이란 말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게. 행정이 국민에 져야 될 책임은요. 자, 법적 책임도 있어요. 정책 책임도 있어요. 도의적 책임도 있어요. 내적 책임도 있고 외적 책임도 있고요. 대응적 책임도 임무적 책임도 있고 수없이 많은 책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통제에 따라가죠? 사법 통제가 따라가는 거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하지 못했어요. 어떤 통제에 따라가죠? 정치적 통제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선거죠. 이런 게 이제 책임과 통제의 양면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첫 번째 책임의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왜 있잖아요. 책임이 중요해졌느냐. 또 본질은 뭐냐 이거죠. 자, 행정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뭐가요? 의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하는데 과정은 포함 안 될까요? 과정도 될 수 있습니다. 과정이라면 절차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의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결과에 대해서 이거 과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다만 주의할 사항은 딱 하나. 내면적인 동기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맞겠지만 그래서 행정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재량이 존재가 있을 때 의무와 재량이 있어야 돼요. 의무와 재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과나 과정이 일반적이지만 동기를 묻고자 하지는 않는다. 마음속의 동기니까 내면적인 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행정책임론이 중요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대두 배경이 있어요. 대두 배경이 보면은 왜 오늘날 행정책임이 중요해졌느냐라고 물으면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권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행정의 재량의 확대가 있기 때문에 위임 입법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요. 자, 재량의 확대, 위임 입법의 증가, 행정권이 강화 다 같은 말이죠. 언제부터 행정권이 강화됐죠? 우리나라 말고 서구적으로. 행정권이 강화된 건 언제부터요? 행정국가화 경향이 나왔던 시점이죠. 행정국가화 경향이 나온 거는 1930년대 또는 50년대 이후죠. 1930년대, 50년대 이후부터 행정권이 강화되고 행정이 뭐 때문에?
전문성, 복잡성이 높아지고 행정의 재량이 확대되고 권한이 강화되고 자원 배분권이 강화되고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런 게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이 뭐가 필요해졌다? 책임성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 아무런 힘도 없으면 책임이 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재량권의 확대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책임이 이제 기준을 갑시다. 여기 보면요. 명문상 규정이 있을 때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책임 유형을 분류할 때요. 외재적 책임, 내재적 책임, 응답적, 임무적, 법적, 정치적 이런 다양한 책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표식 방법은요. 책임의 소재를 행정인, 관료를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간 게 제일 쉬워요. 이 사람이 행정인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재적 기준이 있어요. 내재적 기준.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내재적 기준이 아니라 외재적, 공식화된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디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내재적 기준이 있어요. 이걸 뭐냐? 내재적 책임이라 불러요. 내재적 책임. 이쪽은요? 외재적 책임이라 불러요. 책임이란 말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 이게 뭘까? 이걸 우리가 공익이라 부를 수도 있고 직업윤리, 공직윤리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직윤리에 의할 때는 내재적 책임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을 때는 뭐죠? 외재적 책임이라 불러요. 밖에 있다는 얘기는 법적인 책임이나 정책 책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표적 학자가요. 파이너와 프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이너는 뭘 강조했다? 외재적 책임을 강조해요. 외재적 책임을 강조하고요. 관료 사회적 관점을 가려해서 보고 있는데 관료 개인에 대한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프리들이라는 사람은요. 내재적 책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결과 공무원 개인적 차원에서 봐야 되고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행정인을, 모럴, 도덕심을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 직업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업윤리. 자, 이런 부분이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바꿔서 한번 보세요. 의사가 있어요. 의사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의사로서 갖춰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의료법에 의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의사로서의 어떤 직업윤리가 있겠죠. 이걸 강조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고요. 이 부분을 다음에 갖고 확장하면은 다음 페이지에 주관적, 객관적, 제도적, 자율적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 내재적 기준에 따르면 뭐죠? 이게 주관적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뭐죠? 자율적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 이게 외부에 있을 때 뭐죠? 객관적 책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법적, 강제적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제도적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책임론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뭐냐면요. 공무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잡았고 내부적 기준이니까 외부적 기준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밑에 있는 제도적, 자율적 책임, 객관적, 주관적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43쪽에 보시면은 응답적, 임무적, 법적, 뭐 도의적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한 10년 전에 주로 나오는 스타일이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나올 때가 돼가요, 이것도. 지금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나올 수 있어요, 향후에. 복고적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용어만 몇 개만 챙길게요. 응답적이란 말은요, 국민적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응답적이라 불러요. 임무란 말은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법적이란 말은 뭐 다 알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도의적이란 말과 정책 책임 구별을 해볼게요. 도의적이란 말은요, 도의상 저해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도의상 저해. 예컨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어떤 자녀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나이가 13살이에요. 그럼 이 자녀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법적, 형법상 책임은 14세 이하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는 책임이 없다 치고요. 그 부모는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 얘가 18살이야.
18살이야. 그러면은 이때는 부모가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자녀가 형사 책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는 법적 책임은 없어요. 하지만 무슨 책임이 따라가요? 도의상 책임이 따라가잖아요. 자녀를 잘못 관리할 책임이 따라가겠죠? 이게 도의상 책임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요. 대통령 측근 비리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 아들, 비리, 역대 대통령 다 있어. 이런 책임 무슨 책임? 도의적 책임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 책임이라고 있어요. 정책 책임은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여망을 저버렸을 때 정책 책임이라 불러요. 정책 책임은 대개는요, 대형 인재 같은 거 나왔을 때 나온 거 현상입니다. 대형 인재. 이런 거죠. 옛날 대구에 지하철 사고 있었죠. 한 200명 이상 그때 신원 확인 안 될 정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또 서울에 성수대교 붕괴된 적이 있어요. 이때 서울시장이 책임졌어. 이런 책임 무슨 책임? 정책 책임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구 지하철 3사일 때는 고위급에서 책임지는 것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에도 그건 너무 가까운 얘기구나. 그건 이제 다음 정권 때 할 얘기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책임 무슨 책임? 정책 책임이라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흉년이 들거나 그죠? 전쟁이 패했을 때 국왕이 책임을 져요. 이런 책임을 정책 책임이라 부릅니다. 오래된 책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책임의 유형이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통지 있는데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붙여 합시다.